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오후를 살 수 없다. 아침에 위대한 것이 오후에 보잘것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역 시절에는 출세와 성공, 그리고 부를 추구했다면 후반기에는 인간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100세 시대의 경제적 불안, 그리고 고독과 고립, 건강 악화라는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미리 잘 준비하겠지만은요, 100세 시대에 고령자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100세 시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선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연령대별로 인생에서 행복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는 돈을 중시하는 분이 많았고,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을 행복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게 물어봤더니 50대 중반에는 이렇게 인생의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건강을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런 건강과 가족 관계보다 금전 관리를 행복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것을 이 어떤 조사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복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행복도 순위를 보면 우리 한국은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각 국가의 1000명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개인은 0점에서 10점까지 어떤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행복도가 5.9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행복 순위는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행복도를 조사하는 어떤 형태가 지금 현재 1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장과 그리고 물질적 행복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 한 국가의 성공과 번영은 그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엠그램 뷰어로 최근 25년 동안 행복을 얼마나 행복에 관련 용어를 썼는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100만 단어당 25개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이런 웰빙, 행복에 관한 용어를 GDP, 이런 경제성장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행복, 그리고 인생의 만족, 이런 용어가 지금 우리 세계 인류에서 점차 더 많이 확산되고 좀 더 많이 쓰이는 그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지금 어떤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10대, 20대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입시 제도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경쟁도 치열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10대, 20대는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삶이 입사하면서 점점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행복도는
47세, 48세의 최저치로 떨어지고 근데 50대부터는 다시 회복되고요. 점차 상승하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다마스타 대학에서 세계 132개국의 연령별로 행복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행복도가 높았다가 중년의 행복도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50대 위에 상승하는 것을 U자곡선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U자곡선으로 그래서 행복은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해진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해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건 그리고 수명이 짧건 길건 간에 이런 행복의 U자곡선은 세계 공통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가끔씩 은퇴설계 강의에서 수강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몇 세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라면은 한 50세 같다. 어떤 분은 한 40대 중반 같다. 실제 자기 나이보다 적게는 5살, 많게는 10살 정도로 낮게 생각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기 실제 연령보다 자기 나이를 더 낮게 생각하는 현상을 그런 용어를 주관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관 연령이 낮으면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에서 주관 연령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주관 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요. 주관 연령이 낮은 사람은 행복도도 더 높고, 그리고 또 건강에 더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모습에 더 긍정적이고, 또 인간관계, 취미 등에서도 더욱 만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주관 연령이 낮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생각한 나이에 맞춰서 건강에 관심도 높고 또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미용과 외모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성에 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또 주관 연령이 낮은 사람은 자주 웃습니다. 또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적극 외출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또 최신 유행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젊게 생각하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나이 들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7.5년을 장수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만 바꿈으로써 나이에 대한 내 생각만 바꿈으로써 평균적으로 8년을 더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이 들매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 부정적 경험을 한 확률도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사람들은 실제 연령보다 약 8세 정도 낮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8세에서 13세 정도 낮게 생각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최대 3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주관 연령이 낮은 사람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적극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 사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크게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이다. 재산이 곧 나의 노후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노후의 행복의 조건이 많은 돈, 그리고 좋은 일자리, 그리고 높은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75년간의 연구를 해봤는데요. 조지 베일렌트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나 그런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75년의 연구는 상당히 긴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버드대 졸업생의 어떤 연구 대상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75년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바로 사회적 인간관계다. 곧 인간관계가 바로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명사들은 사회 연계, 그리고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75년의 종단 연구, 추적 조사를 했던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라는 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 고독은 생명을 빼앗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잘 연계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국가라고 하면 흔히 북유럽 국가를 말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세계 행복도 기준에서 가장 행복이 높은 나라도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입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그리고 작은 나라인데 행복도가 높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탄입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인구 78만의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탄에서는 경제 성장률보다는 국민의 행복의 총량을 측정하면서 국민 행복의 그런 측정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을 높여가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참 우리에게 참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탄의 왕립연구소는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탄 행복 기준에는 심리적 행복, 개인의 심리적 행복,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일과 활동의 균형, 그리고 적정한 교육, 그리고 문화 다양성, 그리고 좋은 정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활성화,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 이런 9가지 지표를 통해 국민의 어떤 행복도를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진짜 행복한 요소는 뭐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버드 700명의 종단조사, 75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회에서 좋은 신뢰관계, 그리고 좋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우리는 사회관계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관계 자본을 행복의 요소로 측정하는 국제적인 또 행복 측정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에서 실시하는 레가툼 번영 지수입니다.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는 사회관계 자본을 중요한 한 국가의 행복 지수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회관계 자본이라는 건 바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족의 신뢰 협력 관계, 그리고 다른 개인에 대한 신뢰와 지원,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개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도움, 그리고 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 이런 요소를 사회관계 자본으로 파악하고 이를 측정해서 한 국가의 어떤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사회관계 자본은 상당히 낮습니다. 앞서 말한 2023년 영국의 레가툼 번영지수에서 평가에서 우리 한국의
한국은 167개국의 중에서 총 전체 순위는 29위입니다. 근데 사회관계 자본지수는 107위로 상당히 낮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가정을 제1장소, 그리고 일하는 직장을 제2장소, 그리고 아늑하고 편한 장소, 그런 일하는 속박, 그리고 일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취미활동 즐기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3장소라고 합니다. 예, 레이 올든버그라는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늑한 장소,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3장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3장소는 우리의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중요한 장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사회관계 자본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3장소와 같은 사회관계 자본을 늘려서 우리 사회의 많은 시니어 그리고 어떤 고립된 사람을 적극 활동적인 장으로 끌어내서 또 좀 더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령기 인생 행복을 지원하는 선진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포괄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령자가 집에 살면서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또 간병이 필요할 때는 간병의 치료를 받고 집과 간병소를 오가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고 또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도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어떤 생활지원 서비스 그런 측면에서 고령자는 집에 머물지만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런 의료기관 그리고 간병시설 그리고 생활지원 시설이 모든 시설이 30분 이내에 걸어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고령자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아플 때는 건강할 때는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웃 주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아플 때는 통원 치료를 하고 이런 어떤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간병시설에 고립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적극 사회에서 포용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역사회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하나로서 일본 오타구에서는 고령자 돌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오타구에서는 의료 간병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지역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의료에 대한 중요성 고령자 돌봄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 세미나를 활발하게 열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에 대해서 이런 돌봄 의식을 고취시켜서 주민들이 보다 고령자 그리고 독신 세대 이런 분들이 적극 사회에 참여하도록 어떤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쿄 오타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령자가 개인의 긴급한 연락처 그리고 나의 사전 의료 희망 그리고 나의 장래와 낙골의 희망을 담은 정보를 시에다가 등록하면 시에서는 그 정보를 담은 번호를 그 열쇠고리를 그 고령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쇠고리를 평소에 고령자가 소지하다가 긴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망할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그 의료종사라든가 간병인은 그런 열쇠고리에 적힌 번호를 보고 고령자의 긴급 연락처 그리고 또 그분의 의료 희망을 담은 내용을 보고 그분에 맞춰서 사후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역의 건강 사업자 그리고 약국, 고령자와 관련된 많은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 고령자를 도울 것인지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적극 전달하고 그런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밌는 프로그램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애환량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일본형 CCRC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CCRC는 미국에서 유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CCRC란 계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은퇴자 커뮤니티란 말입니다. 건강할 때 활기차게 살면서 그리고 아플 때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란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생애환량마을을 일본의 미국의 CCRC의 개념을 따서 일본형 생애마을이라고 명칭을 붙여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생애환량마을은 건강할 때 선택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며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고 그리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에 융합되어 또 여러 세대와 같이 일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본형 생애환량마을이 실제로 여러 군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쉐어 가나자와라는 일본형 CCRC가 있습니다. 약 11,000평의 대지에 고령자 시설 그리고 대학생 주택이 있고 아동 입소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고령자와 대학생, 아동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고령자 시설이면은 우리 아들 유치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는데 여기 쉐어 가나자는 고령자 시설과 그리고 아동 입소 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다세대 공생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조건으로 입주합니다. 약 3만 엔이라는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만 내면은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집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학생은 고령자와 아동을 돕는 어떤 자원봉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학생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렴하게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그만큼 또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고령자와 연계관계를 갖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CCRC에서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은 아침에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자녀들과 요리교실을 통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대학생과 커리어 상담 그리고 오후에 또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어떤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유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재즈바에서는 음악 동호회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아주 액티브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과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취미를 즐길 수 있고 이런 액티브 시니어처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역시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앞서 말한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치매 관련 대책, 이런 고령화 관련 대책에 상당히 선구적인 사회입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치매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2018년도에는 고독 담당 대신을 만들어 이런 고독사의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영국에서는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오는데 실제로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은 단순히 고독감, 그리고 삶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주택 문제, 그리고 자산 문제, 이런 측면에서 의료 처방을 받으러 온 분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약 20%에 달하는데 영국에서는
의사가 바로 그런 의료 처방이 필요 없는 그렇게 고독을 느끼거나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이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 또는 웰빙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활동과 서비스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처방을 많은 의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사들이 이런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사람을 대해서 링크워커라는 분한테 소개합니다. 링크워커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면담을 통해서 어떤 활동이 적격인지 적합하고 또 어떤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분이 사회적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지 설계해서 봉사활동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이런 곳으로 그분들을 소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상당히 선진적인 처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프렌딩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고령자, 장애우 이런 어떤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1 상담 그리고 전화 그리고 차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고립과 고독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어떤 NPO 단체입니다. 또 하나는 Men's Shares Association이라는 조직인데요. 이 단체에서는 시니어들이 목공, 금속 가공, 수리, 전자공작 그리고 어떤 모형 제작을 하는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자기와 같은 비슷한 동지들 만나면서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지식과 스킬을 나누면서 고립과 고독을 방지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앙상블 투 제너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주거지를 찾는 학생과 주택을 가진 독신 세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지를 찾는 학생과 그리고 독신 세대는 NPO에 자기들의 어떤 니즈를 등록해 놓고 주거지를 찾는 학생과 그 독신 세대가 서로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서로의 어떤 니즈를 보완하면서 그리고 또 학생과 독신 세대가 연계하면서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어떤 고독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NPO들 중에서 고령자의 고립과 빈곤을 막기 위해서 또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어떤 고령자의 고립과 고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정년 후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지역 대비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에서 직장인 생활을 접고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대비라는 신선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 대비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약하는 것은 상당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퇴직해서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돌아와서 지역사회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헌자로 다시 한번 자신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장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대비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지위, 직책을 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지위와 직책은 조직 생활에서는 통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직책과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할 수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쏟는다면 즐거움이 따릅니다. 즐거움이 따르면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예, 또 그들과 만남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돌아오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장 힘센 어떤 연장자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나가기를 권하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행동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정년 후에 하루아침에 바로 지역사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대부터는 지역사회에 발을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50대부터 차근차근 이웃을 알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그런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면 정년 후에도 지역 주민과 활동하면서 고립되지 않고 또 고독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의 제2의 인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만드는 방법이며 또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2025년 고령자가 1,000만 명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합니다. 이런 초고령 사회에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2025년 치매 인구 1,000만 명 사회가 도래하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치매 환자가 730여 명을 2025년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어떤 치매에 관한 대책은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치매 카페라는 게 있는데요. 치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50대 한 남자는 부모의 간병을 위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간병 생활에 지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본인은 죽지 못하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런 어떤 간병살인을 연극으로 만든 사례가 있는데 그 연극 제목이 이끼루라는 것입니다. 이끼루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간병살인을 담은 연극이 일본 사회에 전국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치매 카페가 전국에 7,800곳에서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어떤 가족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분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치매 카페를 열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와 같은 회사는 치매 카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넓혀서 그런 치매 카페 운영하는데 솔선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런 치매 환자를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이케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데이케어 서비스는 시니어 치매 환자들에게 전단지 접기 또는 세차하기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서 시니어 분들에게 어떤 활동거리를 주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또 보람을 느끼도록 그런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치매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어떤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고 사회에서 수용하고 그들을 우리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서 더불어 행복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문 메뉴가 달라지는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들은 이벤트로서 치매 환자들 서빙 직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런 치매 환자들이 고객으로 참석한 그 고객들에게 주문을 받고, 그리고 주문을 바로 주방에 전달하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메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 메뉴가 달라지는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주문 메뉴가 달라지는 식당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고객으로서 음식을 즐기고, 또 그런 치매 환자지만 사회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례를 보고 저는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치매 환자를 배제하지 않고, 고립시키지 않고, 한 사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우리는 그런 치매 환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또 그분들을 배제하지 않고 더불어 행복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책이 우리 사회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0세 시대의 고령자의 고독 문제,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질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 세대가 늘어나는 시대에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도 의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영국 사례, 그리고 프랑스 사례, 일본의 사례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어떤 선진적 사례를 우리 사회에 전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초고령 사회, 건강한 상생 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보다 행복도를 높이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 한국이 더 이상 고령자 사살, 그리고 빈곤 대국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행복 사회를 만들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대책, 그리고 선진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